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페이지 민사소송 절차의 흐름부터 볼게요. 민법에서처럼 A가 B를 상대로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실체법적 권리라고 하면 민법상 권리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권리로서는 돈 달라라고 하는 채권, 청구권, 어떤 의무 이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채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 행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A가 B에게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A가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걸 접수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여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송이 개시되게 되니까 이때 처음에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되는지 문제가 나오죠. 이게 관할의 문제이고, 보통은 피고 주소지가 보통 재판적이죠. 그래서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뭔가 합의한 사항 등이 있겠죠. 이게 관할 합의의 문제이고, 혹은 B가 소재하고 있는 법원이 아닌데 소를 제기했을 때 B가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안에 관해 변론을 했다면 성립하는 변론 관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관할이 성립하여 가지고 상대방에게 송달도 제대로 되었고, 이때 송달 같은 경우에는 교부 송달이 원칙이죠. 교보 유발공 해서 나중에 두 문자 볼 건데, 이렇게 송달이 되고 나면 이제 대립 당사자 구조가 성립하여 가지고 소송이 성립하게 됩니다. 소송이 성립하게 되면 이때 법원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A에게서 소장을 법원이 받았다라고 했었죠. 이때 이제 소장 적식 심사라는 걸 하겠죠. 소장 적식 심사. 쓸 거 제대로 썼느냐, 소장 적식 심사를 할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정하게 되는데, B가 만약에 소송 전에 사망하였다라고 한다면 재소전 사망이 되어 가지고요, B는 소장을 받을 수 없는 자니까 이 경우에는 재소전 사망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대립 구조가 성립하지 않아 가지고 소송이 무효로 되겠죠. 무효로 되니까 바로 각하해 버리면 되느냐? 아니다. 이때 A의 의사는 어쨌든 B의 당연 승계인, 가령 상속인 같은 사람들이랑 소송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거니까 이때는 보정 등을 통해 가지고 소송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판례가 여기서는 보정도 허락하고 있죠. 당사자 표시서를 입장에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쟁점은 해당 파트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소장 적집 심사를 해서 당사자를 확정해가지고 상대방이랑 또 다툼을 이제 하겠죠. 본안도 할 것인데, 자, 본안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본안을 하면서 소송 요건 심사도 하죠.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 부분도 심사를 하게 되고요.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을 준수하였는지, 관할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송하는 방식 등으로 하고, 그다음 방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당사자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 보정 등을 해가지고 어쨌든 흠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송 요건이 다 갖추어졌다라는 전제하에 본안 요건에 관해 심리를 하게 되겠죠. 물론 이 두 가지는 같이 심리합니다. 원래는 소송 요건 심사의 선순위성이라고 해서 이걸 먼저 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 채권이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라고 하면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매매계약서만 제대로 된 걸 제출하면 됩니다. 즉 서증 하나만으로 입증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본안 심사 같은 경우엔 너무나 간단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 요건이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언제까지 심사한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심사한다. 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냐? 사실심이 끝나기 전까지 1심에서 끝나면 1심 변론 종결이고, 항소심까지 올라갔다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죠. 사실심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변론주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제출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시기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변론 종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판사들도 판결문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 기일 잡아가지고 판결문 쓴 다음에 작성한 걸 가지고 선고하는 거죠. 선고기일에 그냥 읽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방금 보듯이 본안 요건의 심리에서는요, 증거 등을 심리하게 되겠죠. 주장이나
증거 등을 심리하게 되겠죠. 자, 이때 본안 요건에서요, 소송의 목적, 이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것, 제일 최초에 하고자 하는 요거 있죠. 실체법적 권리.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소송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것과 관해서 다툼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뭐 청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행의소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이행의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내가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 자체로 상대방은 당사자 적격, 즉 소송에서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얘한테 받을 게 진짜 있냐 없냐는 이 주장과 증거를 심리해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송물에 관한 것이고, 이 주장과 증거를 심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건데, 자, 이 소송물과 관련한 문제가 바로 처분권주의죠. 당사자가 해달라는 것만 법원이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개시 대상 종결에 있어서 당사자가 해달라는 것만 한다. 구체적인 건 이거 개대종 이런 것들 두 문자는 제가 해당 파트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주장과 증거 역시도 당사자가 제출한 걸 위주로 한다. 이게 뭐죠? 변론주의죠. 변론주의.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주장 증거 심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주장을 전부 다 해야 되느냐? 모든 주장을 다 해야 법원이 뭐 심리하면 법원 내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법원은 그럼 판단만 띡 한다는 건데 그럼 AI 도입해도 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이 과정에서요, 변호사들이나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앞에 있어서는 판사가 제일 전문가죠. 자, 이 경우에 주장이 잘못될 경우가 있죠. 이러할 경우에 하는 게 성명권이고, 또 변호사 입장에서 무엇까지 어디까지 주장해야 되나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법규 기준설입니다. 법에서 정한 거는 최소한 다 변론을 하셔야죠. 주요 사실 같은 경우에는 다 변론을 하셔야죠 라고 하는 게 법규 기준설이고,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고,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등을. 그 다음에 이 성명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주장이 뭔가 애매하다라고 할 때 판사가 행사하는 것이죠. 성명권 행사를 해가지고 주장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증거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자들이 제일 많이 한 거, 여러분들이 기록형 시험에서 보통 다른 첨부 서류들은 거의 안 나오죠. 뭘로 나와요? 서증.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법에서도 서증 파트가 중요하고, 이거는 올해 변시에 이미 나왔고,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민법하면서도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모르면 그거 법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러한 것들은요, 민사소송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증거 중에서도 서증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문서로 제출하니까. 자, 우리 형사소송법들 공부하셨을 거니까 녹음 파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녹음 파일만 제출하나요? 녹취서 같이 제출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증으로 만들어서 판사가 빨리 읽으려고. 녹음 파일 언제 그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증이 제일 중요하고, 이 서증에 관해서 어떻게 입증된 것으로 볼 것이냐, 그 증명 방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2단의 추정이라든지 이런 논의는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2단의 추정은 안타깝게도 법조문에 없고, 제가 이렇게 법조문 없는 것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한다라고 할 거예요. 얘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얘는 기본 강의 내지 이번 핵정 강의에서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증거도 다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심 변론 종결하고 이제 주장 증거 제출 중단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때리겠죠. 판결을 때려서 누구 승소, 원고 승소, 뭐 피고 승소, 원고 패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판결을 때릴 것이고, 이 판결을 때리면 나오는 효과가 뭐예요? 바로 기판력. 뭐 다른 효과들도 있지만 형성 판결 같은 경우에는 뭐 확정력도 있고, 그다음 판결문은 당연히 집행력이 있죠. 판결문을 받게 되면 거기에다가 법원 사무관 명의로 해가지고 집행문을 붙여주니까 바로 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뭐죠? 집행 권한이 됩니다. 판결문이. 자, 이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기판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시지만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기판력이. 기판력을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는 이걸 이해를 전혀 못하고 계시다는 건데, 기판력과 관련해서는 항상 사례 문제 검토할 때 주객시로 검토하시는 게 쉽습니다. 자, 주관적 범위 218조 1항. 판결문을 받은 사람들이 기판력을 받는다. 당연하죠. 판결문에다가 B는
A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판결문이 내려지면 이 B와 A에게 당연히 기판력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소송물이죠. 216조 1항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주문이 뭐예요? 주문 청구 취지를 여러분들이 쓰신 걸 판사들이 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하죠. 청구 취지에는 뭐 쓰나요? 여러분들 청구 원인을 고려해 가지고 요거 재판해 주세요 하는 소송물을 다루죠. 즉 이 주문은 소송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물은 바로 실체법적 권리이고, 이게 구이론이죠. 소송물 논의에서 앞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한 거를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뒤로 돌아가면 이제 기판력 문제에서 제대로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적 범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거 두 개는 판결의 효력 자체가 어디에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이건 사실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격 방어 방법. 시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사실심 변론적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주장 증거한 걸 바탕으로 판결을 하니까, 그때까지 주장 증명한 것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고, 시적 범위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인데 주장을 안 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주장은 차단됩니다. 공격 방어 방법이 차단 내지 이걸 또 실권되었다 라고 하죠. 실권되었다라고 하고, 만약에 시적 범위 이후 사정이면요, 자,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건데 안 했다. 이건 차단되고,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에 관한 게 이 시적 범위에 관한 게 되겠죠. 그래서 기판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집행문 붙여가지고 주관적 범위에서 효력을 받는 B는 A에게니까 A가 B에 대해서 집행을 들어가게 되겠죠. 개인이 집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법원 직원이 집행관 등이 가가지고 집행을 하거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압류, 추심, 전부 명령을 받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절차,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받아가지고 뭐 경매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판결문 가지고 들어가는 경매를 뭐라고 했어요? 강제 경매, 저당권 등에 의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거 임의 경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기판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송이 완전히 일단 끝나는 건데, 자, 이게 일반적으로 1대1 대결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이 관련해서 앞에 그 문제 안 했네. 소송이 개시가 되었을 때 똑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면 이거를 중복한 제소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중복 제소 금지. 똑같은 소송,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소송물을 먼저 소송이 계속된 상태에서 뒤에 있는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 제소니까 각하해야겠죠. 이와 관련한 조문이 또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글자 조심. 중복 제소는 이고 제소 금지는 아이죠. 제소 금지. 제소 금지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면 소의 취하와 같이 있습니다. 소의 취하 변시에 2년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조문들 있죠. 제소 금지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소송문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취하를 하는데 앞에 왜 이래 잘 부러지지? 본안 판결을 받고 취하를 한 거예요. 본안 판결을 받고 취하를 한 거예요. 본안 판결을 받고 취하를 했으면 나는 이거 안 본안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취하했겠죠. 그러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1심 판결 열심히 해놨는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취하해버리면, 취하하면 소송은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다시 소를 제기하면 법원 입장에서 얘 지금 장난아, 마음에 드는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본안 판결을 받고 취하하면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이고요. 다만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다른 사유 등이 있다면 다시 제소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 중복제소, 제소금지, 기판력 요 세 가지가 중요하고, 이거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 나오는 거고요. 제소금지는 본안 판결을 받고 취하했을 때 나오는 문제고요. 중복제소는 지금 소송이 계속 중인데 똑같은 소가 제기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거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구별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 요게 중복 제소고, 그 다음 중간에 취하를 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 요게 제소 금지의 문제고, 기판력은 완전히 끝났어요. 판결이 됐는데
그 후에 판결에 어긋나는 어긋나는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여기 기판력에 보통 모순될 경우 저촉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이거 반드시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뭐 소송의 종류, 이행해소라든지 장래 이행해소라든지 확인 소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그 파트 가서 따로따로 대위 소송이라든지 채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파트 가서 따로 보일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건 1대1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1대1 대결 말고요. 똑같이 1대1 대결이긴 한데 화살표가 여러 개입니다. 화살표가. 보통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2개만 나옵니다. 이게 뭐죠? 한 사람을 상대로 1대1 대결이긴 한데 여러 개의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해서 이건 객관적 병합이라고 하고, 어떤 종류가 있죠? 단순, 선택, 예비가 있죠. 단순은 말 그대로 모두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따로 제기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합친 거예요. 자, 근데 선택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거 언제 제기하냐면 금전지급 청구를 청구 취지에 쓰죠. B는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청구 취지에 쓰고, 우리는 청구 원인까지 봐야 소송물을 알 수가 있죠. 금전지급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밑에 사유가 막 나올 겁니다. 국밥집에서 와서 만나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고, 뭐 차용증을 썼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체불 청구국, 대여금 체불 청구겠죠. 대여금 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에 관한 청구겠고요. 이 선택적 청구가 특히 많이 나오는 분야는 내가 쟤 때문에 손해를 입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배 청구를 행사할 때, 두 개 소송물은 다르죠. 실체법적 권리가 민법제 741조, 750조라서 다른데 나는 뭐든 1억 원만 받으면 된다. 이럴 때 하는 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판단해달라. 선택적 병합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예비적 병합인데, 이거는 순서를 붙여 하는 청구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가령 내가 매매계약의 기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건 매매계약서만 입증이 되면 되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매매계약이 입증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예비적으로 뭐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청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붙여 할 수 있는데, 예비적 병합 같은 경우에는요, 양립 불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예시를 든 건 뭐죠? 매매계약의 기한 청구는 매매계약 체결을 한 사실이고,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청구는 민법제 245조 1항에 20년간 점유가 입증되면 채권역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죠. 두 개 양립 불가능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순서를 붙였다 하더라도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겁니다. 순서만 붙였을 뿐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닌 경우, 부진정 예비적 병합도 나오게 되겠고, 이게 작년도 모의고사에서 이 사례가 나왔죠. 부진정 예비적 병합 사례가 나왔는데,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랑 일반적으로 우리 판례는 이 순서를 붙였다 하더라도 성질에 따라 판단하는 성질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취한 판례들이 조금 있어요. 그와 관련한 건 해당 파트 가서 말씀드리겠고, 바로 그 부진정 예비적 병합 파트에서 나왔던 판례 하나가 바로 지난번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수수. 그 아마 전국에서 답안 제대로 쓴 친구가 10%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지금 6월 모의고사 치고 최종 결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온 데도 있을 거고 안 나온 데도 있을 건데, 지금 공부가 다 돼 있을 수는 없죠. 10월까지 하고 변시 최종적인 1월 혹은 뭐 행시나 법행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날 4월 말 그다음 또는 6월 말이죠. 그때까지 완성이 되게 계시면 되니까 너무 지금 당장 겁먹으실 건 없는데, 아무튼 여기서 많이 틀려서 이쪽 객관적 병합을 상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객관적 병합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요 사실 2명밖에 안 나오죠. 주의적 피고, 예비적 피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다? 주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저건 객관적 병합이었죠. 이건 주관적 병합. 그래서 공동소송의 종류에는 고의필수적 공동소송, 즉 실체법적 관리 처분권이 공동 귀속하는 관계에 있다. 어떤 경우 있죠? 소송을 변호사 2명에게 맡겨서 둘이 같이 소송 수행권을 합의하는 관계에 있을 때, 조합 같은 경우에 이럴 때 고의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이 확장되는 관계에 있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도 있습니다. 이건 주로 대위소송일 때입니다. 대위소송일 때는 자, 대위소송 제가 민법에서 했지만 대위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정소송 담당사월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비의 채권자인 갑 역시도 이 기판력의 효력을 같이 받게 되니까 판결의 효력이 확장되는 관계에 있다. 이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고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보통 조합이라든지 아까 말한 소송수행권 이런 것들 나올 것이고, 자, 이거 두 개가 아니면요 통상 공동소송이 있죠. 실제로 소송의 많은 비율 중에서는 90% 이상이 통상 공동소송입니다. 즉 고유필수적, 유사필수적은 제가 방금 언급드린 쟁점 정도만 나오는 게 보통이고요. 자, 어쨌든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라고 한 이유는 요걸 묶어서 필공이라고 하고, 요건 그냥 통공이죠. 통상 공동소송. 요 두 가지를 확립한 다음에는 심판 방법을 따져야 되는데, 필공 같은 경우에는 연합, 즉 사람들끼리 판결이나 소송 수행에 있어서 영향을 서로 받는 것이고, 이때는 독립의 원칙,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근데 같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 논의가 있고요. 수정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연합 또는 수정 논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는 같이 내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는 소를 제기 시작할 때, 물론 후발적으로 병합하는 경우에도 똑같긴 한데 그거고요. 자, 이렇게 소를 수행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요, 나도 소송 수행할래 라고 들어오는 게 뭐죠? 이게 참가죠. 참가 같은 경우에 한쪽이랑 편먹고 얘의 소송 수행을 보조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조 참가. 그 다음에 나도 원래 소송 제기할 수 있었는데 A랑 같이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공동소송적 참가. 그 다음에 원래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뭐 제소기간이 도구했다든지 아니면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가지고 쟤랑 같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이렇게 참가의 개념도 있고, 참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나오기는 보조 참가와 참가효도 많이 나왔지만, C가 독자적으로 A랑 B랑 소송 계속 중에 A가 B한테 어떤 청구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C가 A한테 그거 내 건데 라고 하고, B한테는 이 청구권의 이행을 나한테 해라 라고 청구하는 경우, 이게 독당 참가죠. 독립당사자 참가라는 게 또 있습니다. 독당 참가 같은 경우에는 권리주장 참가라든지 사회방지 참가, 그 다음에 이 독당 참가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독당 참가는요 아예 자체적으로 소를 제기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삼면 소송 관계죠. 삼면 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소의 적법 요건도 당연히 갖추어야 됩니다. 이걸 좀 이해를 못하고 계시던데, 그것도 해당 파트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명이 같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밖에 이제 뭐 특수한 소송으로서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A뿐만 아니라 뭐 갑을병정부 이 여러 명인데 소송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하는 게 뭐 선정 당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저기 1대1 대결을 포함해서 모든 이 사건들 포함해 가지고요 연계되는 쟁점이 뭐예요? 특히 저 단순 선택 예비랑 많이 연계해서 나오는 건데, 자,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소죠. 그래서 상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항소, 1심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2심 법원에다가 소송을 구하는 신청, 그때도 소장 자체는 1심 법원,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원심 법원 제출을 취하고 1심 법원에서 기록을 다시 항소심으로 송부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적직심사, 그러니까 두 번 합니다. 여기서는 적직심사를 항소와 그 다음에 대법원에 하는 2심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상고라는 게 있죠. 이 두 개가 관련해서 상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 우리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사법이 아니죠. 자, 민법은 사법입니다. 사적법률관계. 민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즉 소송 절차를 규율한 공법이에요. 국가기관들이 따르고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항소와 상고, 조문에 다 있습니다. 관련된 조문이. 대신에 내용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항소와 관련한 것들은
상소와 관련한 것들은 일단 요건으로서 제가 적법 요건으로서 대기이만 외우시면 된다. 대상 적격. 그다음에 기간을 준수하는지, 제소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되어 있죠. 민사소송에서는 2주로 제한되어 있죠. 그다음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진 사람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죠. 뭔가 애매하게 마음에 안 들어도 진 사람만, 소송물에 관해서 진 사람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외우고 계시면 일단 상소 적법 요건은 다 검토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상소가 적법하다면 안에서 뭐 어떻게 판결할 건데 그거는 저기 앞에서 이미 봤던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자세히 해당 파트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요번 변시 문제에서도 저는 민소를 처음부터 요거 부대항소로 해서 풀었습니다만 뭐 아니라고 했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강사님 중에 그렇게 해설하신 분도 있는데 초반에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부대항소라는 개념은 남의 항소에 편승해서 하는 항소죠. 내가 독자적으로 항소 요건을 갖추면 그냥 항소가 독립부대항소라고도 하는데 그냥 항소랑 똑같은데, 이 부대항소라는 건 남의 항소에 편승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어떤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냐면 항소한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냥 전부 다 부대항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뭐라고 쓰든 상관없이. 그래서 부대항소와 관련한 쟁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변시에 연속으로 2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변시가 처음 낸 게 아니에요. 2, 3년 전에 변리사 시험이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보통 민법은 변호사 시험이 제일 어려운 거 맞고, 뭐 상법도 변호사 시험이 제일 어렵죠. 근데 다른 시험이 잘 없으니까 회계사 시험은 해봤자 객관식 위주로 보니까. 자, 근데 민사소송은요, 변리사 시험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이 뭐 특별해서 더 어렵다 이게 아니라 고여 있으면 어렵습니다. 변리사 시험이 60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 역시 사법시험이랑 같이 계속 오래됐던 시험이다 보니까 사법시험은 사라졌지만, 그래서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엔 난이도가 높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 변호사 시험보다 더 다양한 쟁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시나 다른 행시나 이런 시험에 있어서 가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풀어두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상소와 관련한 문제를 볼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판결이 2심, 3심 가서도 그냥 끝났어요. 확정되면은 완전히 확정됐으니까 이건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기판력이 발생해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건데, 이 확정 판결이 잘못되었다. 451조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된 사유가 있다라고 할 때 하는 게 재심이겠고요. 재심과 관련해서는 뭐 많은 쟁점이 나오진 않지만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451조 1항 5호 사유죠. 이 사유가 뭐냐면 그 상대방의 어떤 배임 행위 등으로 형사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형사 판결을 받은 자가 한 소송 행위의 효력을 따질 때 요게 한번 나올 겁니다. 저기 앞에서 소송 행위의 효력 따질 때 나올 건데 재심에서 다시 한번 더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하면은 민사소송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지금 주제가 다예요. 지금 주제가 다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제 넣느냐 마는 넣고 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1, 신의 취급 민사소송에서는 대원칙입니다. 법원은 소송 절차가 적정, 공평, 신속,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소송을 수행해야 된다. 우리 민법에서 아는요, 신의 취급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소송법에서는 어떻게 유형화하고 있는지 볼까요? 1번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만드는 것을 배제시키는데 신의칙 원칙이 쓰이는데, 자, 관할 선택권 남용이 나옵니다. 오로지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A가 B에게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B의 주소지가 보통 재판정이죠. B의 주소지가 가령 A는 서울 사람이고 B는 부산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근데 B랑 C랑 어떻게 엮으면 되지 않을까? 야, 이 판례는 뭐였냐면 절에 대해서, 조계사라는 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조계사? 조계사가 아닌데, 절 이름이 금산사고 조계종 산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금산사라는 절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면 이게 어디 있던 거예요? 하여튼 남쪽에 있었어요. 대전 밑에 뭐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소를 제기하기 전주 근처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소를 제기하기 좀 귀찮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 어디로 가지 하니까 금산사가 조계종 산하였던 거예요. 근데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본사?
여기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으니까 A가 거기를 같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공동소송이 됐죠. 공동소송일 때에도 관할권이 여기 있으면 그쪽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서 서울에 오로지 관할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실 C한테는 청구할 것이 제대로 된 게 없는데 관할권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C에 대한 소송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공동소송으로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신의 측에 의해서 위배된다. 선택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용할 수 없다. 관련 재판적입니다. 25조는 관련 재판적, 관련해 있는 소송을 같이 제기할 수 있는 거, 이거 제기할 수 없다라고 본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모순거동 금지의 원칙,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봤죠.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추한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추한항소, 내가 소송을 같이 수행해야 되는데 뭐 송달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못 받은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를 추후 보완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추후 보완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재심이랑 추한항소 같은 경우는 각각의 요건만 충족하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추한항소를 신청해놓고 지가 추한항소 부적법하대요. 이런 얘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난하냐? 이런 거고. 그다음 부재소 특약에 반하는 소의 제기, 소 취하해놓고 그에 반하는 거동을 한 것도 그 이해가 된다. 그 다음 실효의 원칙입니다. 소송상 권능의 실효. 이것도 우리 민법에서 봤었죠. 상정세,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새삼스레 소를 제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즉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처럼 하였다가 항소를 제기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오른쪽에 소권 자체 실효 여부 논의가 나오는데 이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 제27조에는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그럼 소송상 권리라는 건 국민이 보호받아야 되는 기본권인데 이게 실효가 된다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권 실효 인정설은요. 실효 원칙 상정세에 반하면 소를 각하여야지 뭐 아무리 재판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37조 2항 뭐라고 돼 있어요? 기본권은 비례 원칙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죠. 그러니까 소권 행사가 실효 원칙에 반하면 소를 각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고요. 소권 실효 부정설은 이건 기본권이니까 실효되지 못하는데 근데 결론은 뭐예요? 소권 남용으로 처리해 소를 각하한다라고 하니까 결론은 뭐 똑같네요. 자, 근데 실체법상 권리 실효설 이건 뭘까요? 실체법상 권리 실효설 소권이 실효된다라고 보지 말고 소를 행사한 이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체법적 권리 이게 그냥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판결이 어떻게 될까요? 소송상 소권 실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소는 적법합니다. 실효되지 않으니까. 소 제기한 건 적법한데 그에 대한 실체법적 권리를 구하는 거는 민법에도 뭐가 있죠? 신의성실 원칙이 있죠. 민법상 권리 남용이다라고 보아가지고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판결이에요? 적법하긴 한데 본안에서 보니까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자, 판례는 근로자들이 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면직 당했고 그다음 퇴직금을 받고 9년 후 보상금까지 다 받았다. 그럼 이건 퇴직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사용자로서도 면직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새삼스레 면직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신의 측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의 측을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때는 이 판례처럼 유형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소송의 부당 형성인지 모순거동 금지인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건지 유형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유형 같은 경우에는 3유형론, 4유형론 뭐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4유형론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난 검토도 제 책에는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학설을 쓸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검토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검토는 판결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검토를 쓰면 내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어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토를 그렇게 끌여다 쓰거나 공부를 진짜 많이 했으면 내 생각을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본인 생각을 마음대로 쓰진 마세요. 그거는 맞는 말이면 여러분들 법학 천재인 거고 그거는 애매하면은 그냥 궤변입니다. 그거는 하지 마시고 책에 있거나 혹은 뭐 판례가 했거나 그런 말들을 기준으로 검토를 써주시면 좋긴 해요. 시간이 없다면 근데 판결만 쓰는데 판례만 쓸 때에도 우리가 답안을 쓸 때 판례하고 결론만 띡 쓰시고 점수 다 받는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판례가 5점짜리라고 하면은 결론이 2점이고 그 다음에 논거가 3점입니다. 그리고 또 포섭하는 게 사안을 포섭해야죠. 우린 법학 문제를 푸는 거지 암기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안을
그 판례 법리에 맞게 해결을 하는 걸 쓰는 게 또 한 3점 이렇게 배점이 되는데, 판례 결론만 띡 써두고 나는 맞췄다 이러고 있으면 제가 방금 말한 게 한 8점 정도 됐죠. 결론만 쓰면 2점입니다. 그래놓고 내 점수 이해 안 간다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올해도 변시 치고 나서 내 점수 이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답안지 보면요 그렇게 받을만 합니다. 그렇게 받을만 합니다. 진짜 잘 받으신 분들 답안지 보면요, 좀 다릅니다. 결론이나 이런 건 결론은 당연히 다 쓰는 거고요. 뭐 결론이 틀리더라도 법리 전개나 논리력 여기 이런 데서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상위권 분들은 답안을 보면 차이를 확실히 아시던데, 오히려 하위권 분들은 똑같은 줄 알아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건데 결론만 팍팍팍 보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좀 아직 그래도 7월이니까 판례 보면 논 것까지 같이 이해하고 외우도록 하세요.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시험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변시뿐만 아니라 행시, 법행, 변리사 다 어려워지고 있어서, 법행은 올해 조금 좀 특이하게 좀 쉬운 편이었는데 대신에 법행은 가족법이 어렵게 나왔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해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법행, 행시, 변리사, 그다음 뭐 요새는 법무사 분들도 좀 들으신 것 같고 그렇던데, 이 시험들은 법무사 시험도 사실 폐지 전에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떨어진 분들이 법무사 시험 많이 봤는데 거의 못 붙고, 아무튼 이 시험들의 수준이요 그냥 암기에서 붙을 수준, 개나 소나 다 붙었고, 왜 평균 수험 기간이 4-5년 되겠습니까? 물론 변시는 한 방에 붙는 분들이 더 많지만 그거는 로스쿨에서 3년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3-4년은 걸린다라는 소리고, 이해도 제대로 해두셔야 됩니다. 민사소송 외우는 과목 아닙니다. 외우라는 건 외우는데. 자, 그거고, 소송상 권능의 남용 금지. 소송 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소송상 권능의 해사는 금지된다.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 기각했는데 또 똑같은 이유 들어 하면은 장난 아니야.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소를 근데 제기하는 거는 자유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시행돼요? 밑에 소권 남용 규제 등에 대한 민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 구조의 신청에 필요한 소송 비용과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 비용에 대하여 소송 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해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데 쓸데없이 소제기하지 마라 이런 거고,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 청구 이유 없이 명백한 소를 반복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무변론 소각과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아예 그냥 법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그냥 홈페이지에 결과 게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소권 및 항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이 명백한 소를 반복 제기한 경우 법원이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건들이 상당히 많죠. 대법원에도 계류된 사건들이 많고 판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판사를 좀 늘려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판사들은 늘리길 원해요. 의사들처럼 줄이길 전혀 원치 않습니다. 늘리길 원해요. 근데 뭐 이것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말이죠. 예산이나 인력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담당하고, 뭐 예산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주죠. 예산은 승인주의니까. 그래서 이런 법까지 개정이 됐구나 보시면 되겠고, 위반의 효과, 신의칙에 위반된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래서 법원이 알아서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를 포착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어긋나는 개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자, 소송행위랑 개개 소송행위, 여기 판결이 되기까지의 과정, 요 과정에서 하는 하나하나의 소송행위, 소취하도 소송행위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 소송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자, 만약에 이 소송행위를 한 개 신의칙에 위반되면 요거 하나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는 무효가 된다. 판결이 무효가 되는 건 별도 문제입니다. 판결은 쉽사리 무효가 되지 않고, 이따 보겠지만 재전적, 재판권 흠결, 재소전 사망, 당사자 적격 흠결, 이 경우에만 무효로 봅니다. 자, 신의칙에 어긋난 재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관할 원인의 부당 취득은 관할이 잘못됐으면 이송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 기판력에 기한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된다면 집행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44조 청구 이해소에 의해 그 집행의 배제를 저지할 수도 있다. 이건 집행 단계에서 저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따가 또 볼 거예요. 시적범위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소송하는 사람 봐야죠. 사람.
사람 봐야 되는데 먼저 나오는 게 재판권의 인적 범위,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법원이 재판할 걸 정하는 것이냐. 재판권. 구체적 사건을 재판에 의해 처리하는 국가 권력을 재판권이라 한다.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러나 국제법 원칙에 의하여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판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타국의 외교 사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자 재판권의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것이죠. 사람에 대한 것이고 3번. 그럼 외국 국가에 대해서는요. 외국 국가가 배상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배상법 청구하듯이 국가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듯이 외국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때 외국 국가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소송 수행이야. 외국에서 여기 와 있는 외교관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직접 소송을 대표해서 수행하겠지만 우리도 우리나라에 소송 제기한 거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하죠. 물론 법무부 장관이 진짜로 거기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직원이 법무부 장관 이름을 가지고 나가 있겠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장관이 직접 다 띄는 게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답변 다 하는 거 있죠. 그 사무관들이 갈려가지고 답변서 쓴 거를 그냥 장관이 읽는 겁니다. 읽어보고. 아무튼 이 국가에 대해서 재판권이 면제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 종전 판례는 국제관례상 외국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여 국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 절대적 주권 면제론인데요. 자, 현재 판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면제됨이 원칙이지만 그 국가가 주권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음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도 우리나라에서 사법적 행위 할 수 있죠. 외국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 식료품점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김을 대거 사간다. 그러면 이거 사적 계약이죠. 우리 국가가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조약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내는 사적 계약도 이렇게 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태원에 대사관들 많죠. 그것도 땅을 이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면 땅을 보통 임차했겠죠. 임차를 했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했으니까 이때도 역시 국가가 그걸 빌렸지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이러한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약에 이 사법적 권리 행사를 제재하는 게 주권 자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면 그때는 재판할 수 없지만, 자,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대적 면제론의 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거 판례 쓰실 때 절대적 면제론이다가 상대적 면제론은 변경되었으므로 외국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쓰시지 마시고 키워드까지 해서 제가 볼드랑 밑줄 쳐진 게 키워드 내지 설명을 하기 위한 법리, 이해를 하기 위한 법리니까 이걸 다 써주셔야 돼요. 써주셔야 돼요. 자, 사례 문제에서는 써주셔야 됩니다. 사례 문제에서는 이거 써주셔야 되고 기록형 문제에서는 이러한 법리 같은 거 주요하게 쓰이는 것들만 써주면 되고 기록형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만 서술하면 되죠. 그래서 기록이랑 사례는 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록이 더 쉽습니다. 기록은 쓸 줄만 알면 되니까. 근데 제가 3학년들 많이 보면 기록이 보통 공부 안 돼 있으니까 3학년 때 기록만 공부하다 갑니다. 그래서 기록은 점수가 또 높아요. 근데 사례가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은 기록이 3이면 사례가 7이고요. 객관식이 10입니다. 대신에 객관식은 그 많은 판례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시험 전에 2개월 정도 해가지고 바짝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사례 위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쟁점을 생각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기록형 시험을 가면 어차피 기록 50장 안에 내가 주장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청구취지 보통 4개 정도 쓰니까 그거 다 정보 추출해가지고 분류하면 됩니다. 기재의 형식에 맞게 분류하면 되는 건데 기록을 그래서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례를 더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사례 쓸 때는 내용을 설명, 키워드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라. 주권적 행위는 면제, 외국의 사법적 행위는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 국가를 피고로 해가지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상대적 면제론이고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 그래봤자 두세 줄이잖아요.
자, 최근 판례도 23년도 판례입니다. 부동산은 영토 주권의 객체이지만 이거 몽골 대상원 사건인데요. 몽골이 부동산을 공관지역, 외교관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한 소송이 외교 공관의 외교적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권 행사가 제한된다라고 하면서 자, 이 판례는 사실관계가 대사관이 지어졌는데요. 이게 원래 임찬 토지보다 조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유지를 침범한 겁니다. 이 사유지를 침범했으니까 이 사유지 사람이 이 대사관에 철거해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철거는 안 된다. 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권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 토지 인도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사유지 소유주는 어떡하란 말이냐. 대신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받아라. 사용료를 받아라. 이렇게 내린 판결입니다. 자, 국가가 사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상대적 면제론이 타당하다. 논거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을 피고로 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인데요. 재판권을 행사하면 판결문을 받겠죠. 판결문에다가는 법원 사무관이 집행문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그럼 집행을 실제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외국 국가 건데 집행을 실제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집행채권자가 외국을 제3채무자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강제 집행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경우에 한해서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답니다. 그 다음 주한미군의 공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인데, 우리나라는 좀 특수하죠.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도 카투사를 해가지고 그 특수함을 경험했는데요. 조차지 있죠. 저는 대구에서 근무를 했는데 캠프 헬리라는 곳에서 조차지 그 안에는 그 주소지 자체도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안에서는 미국이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거나 이러면은 가격들 많이 저렴하게 팔고, 근데 그거를 한국 병사들이 싹쓸이 해가지고 또 밖에 당근 내놓고 이러니까 그게 지금은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들의 공무 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면 항상 미군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건데, 자, 소파에 의하면 한미 행정협정 조약입니다. 저도 이 카투사 부대 그 분대장 하면서 이거 협약 규정에 근거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본 적이 있는데 법입니다. 이것도. 이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공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존재하는 하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고, 왜 이렇게 가까이 지었냐. 근데 그 책임을 지는 게 누구예요? 대한민국이 배상한답니다. 대한민국이 배상. 소파 협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훈련 등과 관련한 공무집행과 관련한 행위는 총 쏘는 거 훈련이잖아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책임을 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권의 물적 범위. 이거는 어느 나라가 그러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거나 뭐 외국 국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대적 면제론 사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체의 관할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와 관련한 문제가 물적 범위고요. 국제재판 관할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이고, 합의가 있거나 피고가 변론하여 변론 관할이 발생한다면 그 조문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의 법원이 당연히 재판권을 갖지만,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 항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민법도 그렇고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합의가 없을 때 나오는 문제겠죠. 자, 종래학설. 이에 대한 성문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학설이 주장되었다. 역추지설. 거꾸로 추정한다. 거꾸로 추정한다는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규정을 역으로 추지하여 국내에 재판적이 인정된다면, 과거에는 법이 없어서 토지관할 규정을 이용한 거예요. 토지관할 규정이 뭐죠? 원칙적으로 보통재판적 피고의 주소지, 그 다음에 뭐 불법행위지라든지 의무이행지라든지 민사소송법 8조 18조의 조문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의거해가지고 재판적을 정한 겁니다. 자, 관할 배분설은 조리에 따라 판단하자. 조리가 뭐예요? 조리.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판단이죠.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판단인데, 말이 그럴싸하지 뭐예요? 이거 마음대로 판사 마음대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할 배분설을 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 수정 역추지설을 과거에 취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규정을 참작하지만 관할 배분설 즉 조리에 따라서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조리에 따라서 관할권을 판단해 보자 보충적으로 수정역 출시설에 의하였었는데 지금은요 2022년도 개정 국제사법으로 아예 이 토지관할 규정 민사소송법상 규정을 역추지할 게 아니라 국제사법에 그냥 다 박았습니다. 물론 원래도 국제사법이 이게 1998년도에 만들어졌나 원래도 몇 가지 조문이 있었는데 보완한 거예요. 자, 동조 국제사법 1항은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고 법원은 실질적 관련 유무를 판단할 때 적공신경을 꾀한다는 배분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고요. 2항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규정이 없다면 법원은 국내법의 토지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자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제사법과 대한민국의 법령 이걸 먼저 해보고 없다면 국내법의 토지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수성 이거는 조리가 반영된 겁니다. 특수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 실관특 내지 실토특이라고 해서 이거 외워가지고 써주고 포섭하는 게 변리사 시험 문제 등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는 국제사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지금 이 파트에 있는 건 국제사법 조문들이거든요. 일단은 2022년도에 도입되고 한 3, 4년 정도까지는 좀 봐두자라는 개념에서 넣어놨는데 국제사법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전에 판례들 볼까요?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판례 1번 제목 보세요. 중국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해소 이건 중국에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근데 갑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입국한 사람이고 을등은 중국 국적의 부부로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거주지를 마련한 사람들인데 둘 다 대한민국에서 뭔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갑이 과거 중국에서 을등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둘 다 여기 주소지를 두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소송을 수행해도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그 다음 2번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추락한 중국 항공기 항공사를 상대로 중국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불법행위지 18조 조문이 있죠. 이거는 사고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추락한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추락했으니까 토지관할권이 있고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적 이익,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하필 중국인들만 중국에서 따로 소송해라 이러면은 좀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거 같이 소송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자, 그럼 국제사법들 하나하나 그냥 살펴보는 건데요. 3조 1번 관할 주요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 그 다음 그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 즉 주소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그때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우리 보통재판적에 관한 조문과 유사하죠. 그 다음 특별관할 4조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5조 재산 소재지 갖춘 경우에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엔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겠죠. 그 다음 지식재산권 이거는 사실 변리사 시험분들이 조금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험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따른 소는 우리나라가 재판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합의관할 계약관할이 있다면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하죠.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한 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41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뭐 물품 인도지, 용역 제공지, 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 등도 포함이 된답니다. 슥슥 읽어보세요. 42조 소비자 계약에 관할 대한민국에 일상 거소가 있는 소비자라면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 그 다음 볼드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법원은 우리나라 법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피고의 소송에 응소하는 편의를 보장하기 위함이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적 계약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합의와 관련해서 합의가 우선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서 가령 구글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송이 제기되면 무조건 미국에서 받겠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죠. 그래서 1호 아래 볼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 합의, 분쟁 발생 전 합의하는 건 포함되지 않고, 국제재판 관할 합의에서 우리나라 법원 외 외국 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뭐예요? 우리나라 법원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미국도 제기할 수 있고 요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미국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최판 중에 구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꼭 미국에 갈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비자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유튜브 계약 체결할 때 동의서 읽고 사인하죠. 거기 제대로 안 읽어보겠지만 합의 관할도 원래 들어가 있었고 미국에서 소송을 수행하기로 한다라는 합의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사인을 하면 합의가 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합의를 제한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유튜브 보기 전에 하면은 분쟁이 발생 안 했죠. 분쟁이 발생 안 했으니까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근로계약의 관할도 소비자 계약이랑 같고요. 불법 행위에 관한 소에 관할, 이건 민사소송법 18조를 반영한 겁니다.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결과 발생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그 다음 혼인관계, 일상거소. 요새 국제결혼이 많으니까요.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 그 다음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일상거소가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으면,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그 다음 관련 사건, 이건 민사소송법 25조 관련 재판적 규정을 좀 반영한 건데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있으면 전부 다 우리나라 소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기존 판례의 태도도 반영한 겁니다. 관련 재판적은 피고가 부당하게 응소당하지 않도록 청구의 결연성, 분쟁의 이례적 해결 가능성, 현실적 응소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신중하게 해결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불법행위 결과 발생 시로서의 재판관을 인정하는 피해자의 보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뻔한 판례니까 아무것도 안 쳐져 있죠. 이건 그냥 읽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반소 관할, 반소가 제기되었을 때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 합의 관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 관할에 합의를 할 수 있고요.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면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소비자 계약이거나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 후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가하는 조문들이 있겠죠. 그 다음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에 전속하는 경우,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는 경우. 그 다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 103조 위반인 경우, 우리나라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이럴 때에는 합의가 효력이 없다라고 하고요.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되고, 보통 합의하는 건 서면이라는 분명한 계약서 등을 쓰도록 하고 있죠. 합의서 등을 쓰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조문을 두었습니다. 이따가 민사소송법에서의 합의 관할 같은 경우에는요, 전속적인 관할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요 원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부산 서울인데 원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라면 전속 관할로 보고, 원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가 부산 서울인데 대전도 넣어놨다 그러면은 합의 관할을 했지만 부가적 합의 관할로 봅니다. 근데 이 국제사법 조문에서는 그냥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해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이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합니다. 각하하고, 다만 다음 각호 해서 볼드 보면 합의가 효력이 없거나 우리나라에 변론관할이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그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 가령 중국에서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중국 법원이 아예 재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 판례니까요. 외국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 과거에는 이제 대외 합공이라고 외웠는데 지금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전속 관할 아니고 외국 법원이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면, 그리고 103조 위반이 아니면, 사회질서 반하는 게 아니면 관할권을 갖고, 3번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외대 합공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성을 인정한 적이 있고요. 자, 구글의 개인정보 제공 현황 공개를 요구한 사례,
외국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 같은 경우엔 대외 합공 요 법리가 그대로 나왔고요. 이 판례가 2023년도인데 2022년도 개정이었죠. 그래도 요 위에 있던 이번 판례가 쓰입니다. 과거한 합의니까 이번 판례 쓰입니다. 그 다음 이번 소비자 계약에 대한 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뭔가 분쟁이 발생하고 난 후에 합의한 것만 유효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합의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부가적 관할 합의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 합의라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뭐였어요? 분쟁이 발생한 후 하거나 미국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미국 또는 뭐 한국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면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정했으니까 이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변론관할 진술하면은 관련성이 없더라도 이건 변론을 했기 때문에 관할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다음 13조 그냥 보시고 그다음 9번 제10조 전속관할 다음 각 호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에만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장부에 관한 소 그다음에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설립 무효 해산 그 기관의 결의 유효 무효에 관한 소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 제주도에 관한 소송을 중국에서 제기한다 안 되겠죠.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국제적 소송 경험 이거는 중복 제소 금지 원칙을 국제사법에서 반영해서 제정한 건데 외국 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어차피 그 외국 재판에서 한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승인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소송 절차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소송 절차를 중지합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받은 판결로 집행하면 되니까. 승인이 안 되는 예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위안부에 관한 판결에서 일본 재판소가 판결하면 당연히 일본은 국가 배상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하겠죠. 이러한 때에는 승인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승인이 예상될 거 보통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겠죠. 자, 이 경우에 그다음 볼도 볼게요. 법원은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를 소를 각하해야 되고요. 자, 외국 법원이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외국 법원이 합리적 기간 내 본안에 관해 재판을 안 했다. 그러면은 중지해 놓은 걸요. 다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중지해 놓은 걸 계속할 수 있다. 그 사망 같은 경우엔 재판이 있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건 판결이 이미 내려진 경우 소를 각하해야 된다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시 1항으로 돌아가서요. 계속 중인 경우입니다. 계속 중인 경우. 그러니까 사항과 1항이 중복 제소와 관련되는 거고 사망은 이미 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제1항에 따라 소송 절차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자, 이것도 민사소송 규정이랑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 금지 원칙을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때, 대립당사자 구조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국제사법에서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2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긴급 또는 보충관할 이거는 과거 판례인데요. 관할에 관한 거를 정할 조문이 없으니까 긴급 관할이란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실질적 관련성 가지고 그냥 판단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권 흠결의 효과 이것도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 조사 사항이고요. 법원은 재판권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직권 탐지 스스로 탐지할 수 있고 그 흠결이 밝혀지면 판결로 소를 각화한다. 재판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입니다. 재전적 3개밖에 없는데 앞에 있는 재죠. 하자가 중도하여 무효이다. 판결이 무효라는 소리는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표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확정 전에 상소도 못하고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무효니까 재심의 대상 적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관의 제척 이 법관 내 사건 판결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고요. 근데 얘가 배제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모르고 판사도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건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판결은 확인적 의미만을 갖겠죠. 제1호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데 즉 이해관계가 똑같은 때입니다. 그 밑에 예시 보시면 종중과 관련된 사안인데 종중과 관련된 청구를 하고 있는데 판사가 바로 이 종중 구성원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 2호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이혼한 경우도 포함되겠죠. 그다음 3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하거나 감정하였을 때, 그다음 4호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변호사였던 경우 이거나 변호사가 된 경우, 이거는 판사가 이제 경력 5년을 요구하게 되면서 밖에서 변호사 하시다가 판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건이 이렇게 겹칠 수가 있겠죠. 예, 그것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5.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 불복 사건의 이전 심급. 자, 이거는 이전 심급이라고 했으니까 2심 같은 경우에는 뭐 1심, 예, 이렇게 이전 심급, 예, 이때 제척을 할 수 있다. 하급심에 관여한 법관의 예단 배제로 1심에서 이미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 거니까 예단 배제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급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수탁 법관으로서 그냥 증거 조사만을 했다면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언제 해당하느냐? 전심관여라 함은 요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최종 변론과 최후 변론, 최종 진술과 그때 이미 주장 증거한 거 모두 다 정리해서 하겠죠. 최후 변론. 그 다음에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 그 변론을 듣고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쓰고, 예, 판결문을 쓴 사람이요.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 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고, 최종 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 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을 하는데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1심 판결 하나 받는데 막 한 2, 3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보통 6개월마다 해가지고 판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훈시 규정으로 봐가지고요. 판결이 보통 오래 걸리죠. 사건도 많고. 그래서 판사가요. 여기서 진행하던 판사, 여기서 진행하던 판사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들도 뺑뺑이를 돌죠. 검사보다는 조금 더 긴 기간 여유를 두고 돌지만 이렇게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현재 마지막으로 하는 판사가 뭐 A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얘가 전심에 관여한 판사가 되고요. 자, 그러고 2심을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승진을 해가지고 혹은 뭐 보직을 옮겨가지고 2심에 가 있다. 그렇다면 이때 바로 제척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최종 변론이나 판결 합의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2심에서 재판한다 하더라도 전심 관여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시고 전심이 아닌 경우 환송 이송되기 전에 원심이 관여한 법관이 환송 이송되기 전에 원심에 써야 될 것 같은데 관여한 법관이 환송 이송된 후에 다시 관여하는 경우 이건 전심은 아니죠. 그냥 같은 신급이죠. 다만 이것도 안 되긴 합니다. 제척이 근데 이유가 아니라 오른쪽에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436조 사망으로 인해 관여할 수 없게 된다.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436조 사망의 경우에는 관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436조 사망 한번 볼까요? 어차피 이거 뒤에 나오긴 하는데 뒤에 가면 또 앞에서 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436조 사망 원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조문에 의거해가지고 관여 못하는 거지 제척 이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2항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소송에서 다시 관여하는 경우 이것도 같은 신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심은 그 마지막 판결을 때린 법원에다가 하는 게 재심이거든요. 3심은 3심, 2심, 2심.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신급이고 그 다음 가압류 가처분 요건 집행 보전 절차죠.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보전 절차이기 때문에 이 가압류를 받아둔 것에 대해 관여한 법관이 다시 본안 소송에 관여한 것 전심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본안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 이따가 나오겠지만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뭔가 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한 법관이 본안에 관한 소송에서 다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피 신청은 소송 절차에 관한 재판에 관여한 것일 뿐이고 이 본안 실체법적 권리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 관여한 건 아니니까 이 역시도 전심 관여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소송상 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에 따른 목적물 인도 소송에 관여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전심이 아니고 아예 다른 소송이죠. 제척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제척 물러나야 되고요.
의문이 있을 때 재판을 하는데 이건 확인적 재판이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제척 이유가 있는 법관은 일체 직무 집행을 할 수 없는데 예외가 각 판급. 자, 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그 다음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이건 뭐냐면 이미 재판 심리 다 했어요. 사변종 기일 지났어요. 판결문 열심히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제척 이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불평불만 표시 안 하고 판결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예, 이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판결 선고만 남은 때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자, 제척 이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개개의 소송 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재전적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무효가 아니네요. 예, 무효는 아니며 무효가 아니니까 상고 이유 등 대상 적격을 갖추어서 상소나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기피. 법률이 정한 제척 이유 외에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기피 결정에 의해 법관을 배제하는 겁니다. 자, 법관에게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여야 되는데, 자, 이 말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요 볼드가 키워드입니다.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 인정될 만한 때, 요 두 개가 요건이고,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없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그 법관이요 한 번도 편파적인 판결을 할 수 없고 뭐 사적 친분이 있어도 항상 공명정대하게 재판하는 사람이라도 기피 신청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아서 뭔가 관계가 있는데 하면은 불안한 게 당연하기 때문에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명정대하고 그래도 그건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으면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사실관계. 피고가 기피 신청을 하고 기피를 인정한 판례이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상대방이요. 이건희의 딸 신라호텔 사장 이부진 회장이었고요. 해당 그룹의 사장과 기피된 법관이 회장의 장녀이고 해당 그룹의 사장이랑 회장은 다르죠. 임명된 사장과 기피된 법관이 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적인 안부도 주고받던 사이였다. 그럼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는 기피되어야겠죠. 불안하잖아요. 난 기피 신청.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 소속의 합의부에 명을 받은 법관, 그 다음에 조사 등을 촉탁받은 판사 또는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건 혼자 있으니까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되고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 이유와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고, 기피 이유를 알면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을 했다면 기피권을 상실한다. 뭔가 객관적으로 이 친구가 이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내가 그냥 판결을 함에 있어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은요 기피권 상실한답니다. 변론한 경우 상실한다. 그 다음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부적법하면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각하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면 그냥 각하해버릴 수 있는데요. 이 간이각하. 신청이 적법하면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며 기피가 이유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 있으니까 판사가 물러나야 된다. 그 판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 없다는 결정은 개인은 즉시 항고로 해서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다. 그렇게 되겠고요. 기피 신청의 효과. 기피 신청이 있다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은 판사가 없으니까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 다만 각 기피 신청이 각하된 때, 그다음 종국 판결 선고만을 남겨둔 때, 그다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종국 판결 그냥 선고할 수 있고요.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 법원이 48도 단서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제는 기피 신청 재판을 할 재판에 이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판결 다 때려졌는데 뭐 기피고 뭐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문제점. 48조 단서의 각 판급의 경우가 아닌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이 아닌데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 판사가 계속 진행하는 게 되냐. 원래 안 돼야 될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피 신청이 이유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행한 소송 행위에 흠이 치유돼서 완전히 유효한 것이 되느냐 아닌데요. 각설. 하자치유 부정설은 기피 신청을 했으니까 지금 그 판사가 판결을 못하겠지? 라고 하면서 절차권을 확실하게 행사하지 않았을 거니까 절차권 보장을 위해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하자치유 긍정설은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소송 경제상 이건 타당하지 않으니까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절충설은 이 두 가지를 섞었어요.
소송 경제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도 해야 되니까 당사자가 절차권을 충실히 수행했으면 하자 치유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판례 둘 다 써주셔야 돼요.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기피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의 효력은 그 후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이 괄호 속에 제가 써놨는데 변론 종결 이후 기피 신청 사안입니다. 뭐죠?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했는데 판결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유효한 것이 된다. 기피 신청. 변론 종결 이후 기피 신청을 했으니까. 그다음 당사자의 절차권이 침해된 경우, 당사자의 절차권이 침해됐으니까 뭐 변론 등을 못한 경우여야겠죠. 쌍방불출석, 이게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쌍방불출석 판결을 때린 경우랍니다. 자, 이 경우에는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 위반에 흠결이 치유된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자 치유 부정설이네요. 자, 검토는 절충설을 취하였습니다. 소송 경제와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측면에서 절충설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서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에서 나왔겠죠. 기피 신청 이유 있고 절차권 보장받았다면 판결은 적법 유효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기피 결정의 효과 관여한 개개의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재판은 무효가 아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정 관할 같은 경우에는요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